조선 초기 산이 산을 품고 다시 산이 되는 깊은 골짜기에 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다. 지도에도 이름이 남지 않은 곳, 관청의 말발도 미치지 않는 곳이었다. 사람들은 그 마을을 두고 산이 사람을 숨기는 곳이라 불렀다. 새벽이면 늘 안개가 먼저 깨어났다. 집집마다 낮은 초가지붕 위로 하얀 숨결처럼 내려앉은 안개는 밤과 아침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었다. 닭이 울기 전 별빛이 아직 거치지 않은 시각이면 산과 마을의 구분조차 사라졌다. 휘는 그 안개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언제나 같은 시각에 눈을 떴다. 기왓장 대신 얹은 얇은 나무 천장 사이로 스며드는 찬 공기가 뺨을 스치면 그제야 몸을 일으켰다. 부엌 쪽에서는 이미 어머니 선영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휘에게 종소리처럼 익숙한 아침의 신호였다. 어머니, 조금만 더 누워 계십시오. 휘는 그렇게 말하며 조심스레 문을 나섰다. 어머니의 잠을 깨우지 않기 위해 발소리는 늘 가장 늦게 배웠다. 도끼를 어깨에 맨 그는 문 앞에 잠시 멈춰섰다. 밤새 더 짙어진 안개가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숨을 들이마시자 축축한 흙냄새와 젖은 풀잎의 향이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 냄새는 휘에게 낯설지 않았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의 삶은 언제나 이 냄새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산으로 오르는 길은 가파르지 않았지만 결코 쉽지도 않았다. 전날 내린 비로 흙길은 질척였고 이따금 굴러 떨어진 돌이 발목을 걸었다. 그러나 휘는 서두르지 않았다. 산을 대할 때만큼은 늘 조심스러웠다. 산은 사람이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아버지가 생전에 말했기 때문이다. 휘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의 기억 속 아버지는 늘 말수가 적었고 나무처럼 묵묵했다. 다만 한 번씩 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은 힘이 있을 때 더 조심해야 한다. 휘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다. 그리고 그 말은 어느새 그의 삶이 되었다. 산 중턱에 이르러 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늘 쉬어가던 큰 느티나무 아래였다. 나무의 밑동은 오랜 세월 사람과 짐승의 등을 받아내어 둥글게 달아 있었다. 그는 도끼를 내려놓고 나무에 기대 앉았다. 그때였다. 바스락. 작은 소리가 들렸다. 휘가 고개를 숙이자 발치에서 다람쥐 한 마리가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눈망울은 까맣고 몸집은 주먹만 했다. 다람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도망치지는 않았다. 휘는 웃었다. 웃음은 소리 없이 입꼬리만 살짝 올린 채였다. 너도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그는 품에서 주먹밥을 꺼냈다. 어머니가 새벽에 쥐어준 것이었다. 휘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먹밥을 반으로 쪼갰다. 그리고 한 조각을 조심스레 땅 위에 내려놓았다. 산에 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 다람쥐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와 밥을 물었다. 작은 앞발로 밥을 붙들고 먹는 모습이 어찌나 진지한지 휘는 한참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 순간 숲 어딘가에서 바람이 멎었다. 나뭇잎 사이로 스미던 소리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안개가 유난히 짙어졌다. 휘는 그것을 느꼈지만 이유를 묻지 않았다. 산에서는 이유를 묻지 않는 법을 이미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 이 평범한 아침이 천년을 산 존재의 시간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느티나무 뒤편 안개보다 더 오래된 시선 하나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인간의 마음을 믿지 않게 된 지 오래였던 그 시선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작은 생명에게 자신의 몫을 나누어주는 인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설아가 인간을 다시 바라보게 된 시작이었다. 천년의 눈이 머문 자리. 설아는 그 아침이 특별하다는 것을 해가 뜨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안개가 산을 덮는 모습은 수없이 보아왔다. 그러나 그날의 안개는 달랐다. 산의 숨결이 유난히 낮고 느리게 흐르고 있었고 오래된 것들이 깨어나는 기척이 스며 있었다. 설아는 숲의 가장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그 자리는 천년 전부터 그녀가 세상을 바라보던 자리였다. 바람은 그곳을 피해갔고 짐승들도 자연스레 돌아나갔다. 그녀는 인간을 오래 보아왔다. 그러나 인간을 기다린 적은 없었다. 그날 아침 설아에게 발소리가 들려왔다. 도끼가 나무에 부딪히며 내는 둔탁한 울림도 아니고 사냥꾼의 조급한 숨소리도 아니었다. 안개 속을 가르며 다가오는 그 소리는 마치 숲의 일부가 스스로 움직이는 듯한 기척이었다. 설아는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인간 하나가 산으로 오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젊었고 마음이 가벼웠다. 욕망의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다.
그런 인간은 드물었다. 보통의 인간들은 산에 오를 때조차 무언가를 계산했다. 베어갈 나무의 크기, 돌아올 때의 값어치 혹은 내려가서 얻게 될 말 한마디까지. 그러나 그 인간에게서는 오직 살아있음의 냄새만이 났다. 설아는 처음으로 인간의 뒤를 따라 움직였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가 멈춰 섰을 때 설아는 이미 그의 등 뒤에 있었다. 안개는 그녀를 숨겨주었고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돌아볼 이유가 없었다. 작은 다람쥐가 나타났을 때 설아는 잠시 숨을 멈췄다. 짐승들은 인간의 속내를 본능적으로 안다. 보통은 도망치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그 다람쥐는 달랐다. 인간이 주먹밥을 꺼내어 반으로 나누는 순간 설아의 천년이 흔들렸다. 저것은 계산이 아니다. 그녀는 수많은 인간의 나눔을 보아왔다. 보여주기 위한 나눔, 되돌려받기 위한 나눔, 죄를 씻기 위한 나눔. 그러나 지금 눈앞의 행동에는 어떤 목적도 없었다. 인간은 다람쥐에게 말을 걸었다. 설아는 그 말이 숲을 건너 자신에게까지 닿는 것을 느꼈다. 산에 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 그 말은 다람쥐가 아니라 이 산에 사는 모든 존재에게 건네는 인사처럼 들렸다. 설아는 깨달았다. 이 인간은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그 순간 숲이 반응했다. 바람이 먹고 새들이 날갯짓을 멈췄다. 오래된 산의 전기가 아주 잠시 고개를 들었다. 설아는 그것을 느꼈다. 천년을 살아온 요괴만이 감지할 수 있는 미세한 떨림이었다. 이 인간을 더 보고 싶다. 그 생각은 위험했다. 인간에게 다가간 요괴가 어떤 결말을 맞는지 설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인간을 떠나보낼 수 있었다. 늘 그래왔듯 그 아침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흘려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설아는 움직이지 않았다. 느티나무 뒤에서 안개 속에서 그녀는 인간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도끼를 다시 어깨에 매는 모습, 다람쥐가 사라진 자리를 한 번 더 돌아보는 시선,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산길을 오르는 발걸음까지. 그 뒷모습은 이상하게도 쓸쓸해 보였다. 설아는 그때 처음으로 천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품지 않았던 생각을 했다. 저 인간은 혼자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은 설아가 인간의 세상으로 한 발 다가서게 되는 아주 작은 시작이었다. 설아는 천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도 달은 차오르고 있었다. 지금보다 훨씬 어린 산이었다. 나무들은 아직 하늘을 가리지 못했고 강물은 제멋대로 방향을 바꾸며 흘렀다. 인간들은 산을 두려워했으나 두려움보다 탐욕이 더 앞서 있던 시절이었다. 설아는 아직 9꼬리를 갖지 못한 여우였다. 꼬리는 7이었고 눈에는 세상을 가늠하는 서투름이 남아 있었다. 그 시절 요괴는 숲의 일부였다. 인간과의 경계는 지금처럼 분명하지 않았다. 인간은 요괴를 신이라 부르기도 짐승이라 부르기도 했다. 그 모든 이름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날 밤 설아는 인간 하나를 만났다. 그는 젊은 선비였다. 비단 도포는 이미 누더기가 되었고 발에는 피가 맺혀 있었다. 시험을 보러 가던 길에 길을 잃은 모양이었다. 그는 숲속에 쓰러진 채 달빛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요? 설아는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갔다. 그때의 그녀는 인간을 흉내내는 것이 서툴렀다. 걸음걸이도 말끝도 어딘가 어색했다. 그러나 그 선비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챌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길을 잃으셨군요. 설아는 그를 도와줄 수도 있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알려주고 다시 숲으로 돌아오면 그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인간의 간은 깨끗했고 아직 오염되지 않았다. 그것을 취하면 설아는 9꼬리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 숲의 요괴들은 그렇게 힘을 키웠고 그것은 자연의 이치라 여겨졌다. 선비는 설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그 말이 설아의 귀에 오래 남았다. 요괴에게 은혜를 갚겠다는 인간. 그 말은 진심이었고 계산이 없었다. 설아는 처음으로 망설였다. 그녀는 그날 밤 선비를 데리고 불을 피웠다. 나뭇가지를 모으고 물을 끓였다. 인간의 일상을 흉내내는 일은 어색했으나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해졌다. 선비는 불가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저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더라도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모실 생각입니다. 그 말에 설아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그리하여 무엇을 얻으려 하십니까? 선비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다. 얻지 않아도 괜찮은 삶을 얻고 싶습니다. 그 말은 설아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요괴에게 삶은 곧 힘이었고 힘은 곧 생존이었다.
달이 중천에 올랐을 때 설아는 선택해야 했다. 그 인간을 살려보내면 그녀는 오래도록 일곱 고리에 머물 것이다. 그를 취하면 숲의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설아는 선비를 깨웠다. 이 길을 따라 내려가면 마을이 나옵니다. 선비는 깊이 절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다. 오늘 밤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가 숲을 벗어나는 순간 설아는 쓰러졌다. 가슴 깊은 곳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힘이 빠져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잃었다는 감각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설아는 인간의 간을 취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보았다. 인간이 늙고 인간이 떠나고 인간의 아이들이 다시 산을 오르는 것을. 그렇게 천년이 흘렀다. 그리고 다시 안개 낀 아침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작은 생명에게 밥을 나누는 인간을 보았을 때 설아는 알았다. 그날 밤의 선택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것을. 설아는 해가 중천에 오르기 전 숲을 나섰다. 숲의 안쪽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길은 분명 존재했으나 요괴에게 그 길은 금기처럼 느껴지는 통로였다. 인간은 늘 그 길을 통해 숲에 들어왔고 요괴는 그 길을 넘지 않았다. 경계는 그렇게 오래 유지되어 왔다. 설아는 한동안 그 길 앞에 서 있었다. 바람이 스치면 꼬리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직 인간의 몸에 완전히 익숙해지지 못했음을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내려가는 것은 호기심인가 아니면 약속인가? 답은 나오지 않았다. 설아는 늘 그래왔다. 확신이 생긴 뒤에 움직인 적은 거의 없었다. 다만 움직인 뒤에야 선택의 의미를 깨달았다. 설아는 꼬리를 숨겼다. 오랜 세월 반복해온 일이었다. 살과 뼈를 인간의 형상으로 바꾸는 일은 고통스러웠으나 이제는 익숙했다. 숨을 고르며 몸을 낮추자 꼬리 하나하나가 스스로의 자리를 찾아 사라졌다. 그 순간 숲이 낮게 울었다. 마치 오래된 존재가 그녀의 결정을 알고 있다는 듯 나무들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설아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는 순간 다시는 내려가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길은 생각보다 가팔랐다. 맨발에 닿는 흙은 숲속의 흙과 달랐다. 인간의 발자국이 오래 겹쳐져 단단해진 흙, 수많은 선택이 밟고 지나간 자리였다. 설아는 그 감촉에 잠시 균형을 잃었다. 그녀는 일부러 걸음을 느리게 했다. 인간처럼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시간을 익히기 위해서였다. 요괴의 시간은 길고 넓지만 인간의 시간은 짧고 빠르다. 그 속도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마음부터 어긋나기 마련이었다. 마을이 보였을 때 설아는 숨을 고르며 발걸음을 멈췄다. 초가집 몇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연기가 낮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연기 속에는 밤 냄새와 젖은 장작 냄새가 섞여 있었다. 설아는 그 냄새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이곳에 들어가면 다시 숲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쪽이 저릿했다. 설아는 스스로를 다잡고 마을 어귀로 걸어 내려갔다. 그때 등짐을 맨 젊은 사내 하나가 길을 오르고 있었다. 안개 속에서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보았던 바로 그 인간이었다. 설아의 걸음이 멈췄다. 휘는 그녀를 보지 못한 채 걸어오고 있었다. 어깨에 맨도끼와 나무 냄새, 그리고 어딘가 조심스러운 걸음걸이까지. 그는 숲을 헤치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설아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천년 동안 수많은 인간을 스쳐 지나갔으나 이렇게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휘가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는 잠시 멈췄다. 낯선 여인을 경계하기보다 먼저 말을 고르는 얼굴이었다. 설아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는 말해야 했다.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었다. 그러나 완전한 거짓은 아니었다. 설아는 정말로 길을 잃고 있었다. 숲과 인간의 경계에서 돌아갈 길과 나아갈 길을 동시에 잃은 상태였다. 휘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 근처에는 해가 지면 위험합니다. 그 말에는 위협도 계산도 없었다. 다만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다. 설아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휘의 눈은 생각보다 맑았다. 숲속에서 보았을 때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걱정이 먼저 비치고 있었다. 저희 집이 멀지 않습니다. 그의 그 한마디에 설아는 알았다.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아침 설아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처음으로 인간의 삶 속으로 발을 들였다. 그리고 숲은 그 선택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걷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다. 숲에서는 생각만으로도 자리를 옮길 수 있었고 인간의 마을로 향하는 길조차 발을 딛지 않아도 충분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흙을 밟고 숨을 고르고 몸의 무게를 느끼며 걷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방식이었다. 휘의 몇 걸음 뒤에서 설아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다. 낮게 들이운 그림자는 햇빛에 따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문제는 그 그림자가 유난히 옅어 보인다는 것이었다. 설아는 걸음을 멈췄다. 휘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앞서 걷고 있었다. 설아는 손을 들어 햇빛을 가려보았다. 그림자는 여전히 바닥에 붙어 있었으나 예전처럼 또렷하지 않았다. 기운이 흩어지고 있다. 설아는 그 사실을 부정하려 했다. 요괴의 힘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천년을 쌓아온 것이었다. 인간의 모습으로 변한다고 해서 몇 걸음 걸었다고 해서 약해질 리 없었다. 그러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가슴 안쪽에서 미세한 통증이 일었다. 아프다기보다는 비어가는 감각에 가까웠다. 오래 붙잡고 있던 실을 서서히 놓아버리는 느낌이었다. 설아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지금은 정상이다. 인간의 몸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그때 발끝이 돌에 걸렸다. 설아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기울었다. 순간 공중으로 몸을 띄우려 했으나 그것이 되지 않았다. 휘가 뒤를 돌아보았다. 괜찮으십니까? 그는 그녀의 팔을 붙잡아 주었다.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설아는 몸 안의 기운이 더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인간의 온기가 그녀의 요력을 잡아당기는 듯한 감각이었다. 설아는 그 사실을 깨닫고도 손을 떼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그 말은 휘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나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설아는 확신했다. 이것은 일시적인 일이 아니다. 인간의 곁에 머무는 한 자신은 서서히 가벼워지고 결국은 숲의 그림자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렵기보다는 알 수 없는 평온이 함께 찾아왔다. 힘을 잃는다는 것은 혹시 지키고 싶은 것이 생겼다는 뜻일까? 설아는 고개를 들어 휘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의 등 뒤에는 짐이 있었고 책임이 있었으며 돌아가야 할 집이 있었다. 그 순간 설아는 처음으로 힘이 아닌 머무름을 선택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작은 변화가 훗날 돌아갈 길을 지워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휘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었다. 산을 등지고 바람이 직접 들이치지 않는 자리였다. 누군가 일부러 세상과 거리를 두고 고른 듯한 위치였다. 설아는 대문을 넘는 순간 발걸음이 잠시 느려졌다. 집이라는 것은 요괴에게 늘 낯선 곳이었다. 들어가는 것은 쉬웠으나 머무는 것은 늘 허락되지 않았다. 어머니, 손님을 모셨습니다. 휘의 목소리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잠시 후 기침 소리와 함께 발걸음이 들려왔다. 선영은 문턱을 넘으며 설아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논란보다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고요함에 가까웠다. 비에 젖지는 않았느냐. 첫 마디는 그것이었다. 설아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요괴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말을 고르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다. 괜찮습니다. 짧은 대답이었다. 그러나 선영은 그 말 뒤에 남은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부엌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불이 피워져 있었고 솥에서는 김이 오르고 있었다. 설아는 그 김 속에서 익숙하지 않은 냄새를 맡았다. 밥 냄새였다. 숲에서는 맡을 수 없는 기다림의 냄새였다. 선영은 말없이 밥상을 차렸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밥, 된장국, 말린 나물 몇 가지. 특별할 것 없는 상이었으나 그릇 하나하나에는 손길이 남아 있었다. 먼 길 오느라 허기졌을 테니 먼저 들거라. 설아는 상 앞에 앉아 한동안 수저를 들지 못했다. 이렇게 무언가를 받아도 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휘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떴다. 그 모습은 설아에게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이 집에서는 머뭇거리지 않아도 되는 듯 보였다. 설아가 조심스럽게 밥을 한술 뜨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각이 퍼졌다. 요력과는 다른 무언가였다. 따뜻했고 천천히 스며들었다. 선영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많은 것이 보였다. 설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밥을 삼키는 속도가 인간답지 않게 느린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릇을 내려놓을 때의 조심스러움. 이 아이는 너무 오래 혼자였구나. 선영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밥을 다 먹은 뒤 설아는 숨이 조금 가빠짐을 느꼈다. 몸 안 어딘가가 무거워진 듯했다. 그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묘한 정착감이었다. 몸이 좋지 않으면 오늘은 여기서 쉬어가거라. 선영의 말에는 의심도 경계도 없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날 밤 설아는 방 한켠에 자리를 받았다. 이불은 오래되었으나 깨끗했고 은은한 햇볕 냄새가 남아있었다. 설아는 누워서 한참 동안 눈을 감지 못했다. 불빛이 꺼진 뒤에도 집은 완전히 잠들지 않았다. 선영의 낮은 기침 소리, 휘가 나무를 내려놓는 소리,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설아에게는 처음 겪는 인간의 밤이었다. 그리고 선영은 그 밤이 깊어질수록 잠들지 못했다. 부엌에 앉아 찬물을 데우며 선영은 생각했다. 아들이 데려온 저 여인은 평범한 나그네가 아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들지 않았다. 사람이든 아니든 이 아이는 해를 끼칠 눈이 아니다. 선영은 그날 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하나의 결정을 내렸다. 이 집에 들어온 존재라면 그 사연이 무엇이든 하룻밤의 온기는 나눠도 좋다고. 불빛은 그렇게 오래 켜져 있었다. 그날 저녁 마을 어귀의 주막에는 사람들이 드물게 모여 있었다. 장마가 끝난 뒤라 길은 질척였고 해가 지자 산바람이 빠르게 식어들어왔다. 이런 날에는 사람들도 자연스레 목소리를 낮췄다. 산이 가까운 마을일수록 밤은 늘 조심스러운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요 며칠 이상하지 않소. 주막 주인이 술병을 닦으며 말을 꺼냈다. 그 말에 몇 사람이 고개를 들었다. 짐승 울음이 달라졌어. 전에는 여우 소리가 나도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요즘은 사람 목소리 같아. 그 말에 주막 안 공기가 미묘하게 굳었다. 괜한 소리 마시오. 나이가 가장 많은 노인이 손을 내저었다. 이 산엔 원래부터 그런 소문이 많았어. 그러나 노인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다. 그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문이라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을. 관아에서 사람이 내려온다는데. 그 말은 낮게 떨어진 숯불 위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효과를 냈다. 무슨 일로? 금방 고을에서 요괴 이야기가 돌았다지 않소. 닭이 이유 없이 죽고 밤마다 그림자가 늘어났다고. 사람들은 말끝을 흐렸다. 이 마을에서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불안했다. 괜히 산 가까운 집부터 살펴보겠지. 누군가 그렇게 말했고 다른 누군가는 무심코 휘의 집 쪽을 바라보았다. 그 집은 늘 조용했고 너무 조용했다. 한편 같은 시각 휘의 집마루 위에서는 조용한 숨소리만이 오가고 있었다. 설아는 방 안에서 눈을 감고 있었으나 깊이 잠들지는 못했다. 인간의 집은 숲과 달랐다. 벽은 바람을 막아주었지만 대신 소문과 기척을 가두는 공간이기도 했다. 그녀는 갑작스레 몸을 일으켰다. 아주 멀리서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종소리 같은 기운이 느껴졌다. 관의 기운. 아직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설아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요괴를 찾는 자들의 기운은 늘 비슷했다. 차갑고 목적이 분명했다. 그녀는 이불을 움켜쥐었다. 힘이 예전 같았다면 이 정도 기척쯤은 대수롭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림자가 얇았다. 설아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때 마루 건너편에서 선영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짧고 얕은 기침이었다. 설아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다시 누웠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바람은 이미 말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이름 없는 고을의 관아는 새벽에도 잠들지 않았다. 관리 윤겸은 등잔불 아래에서 문서를 다시 펼쳐들었다. 붉은 인장이 찍힌 장기였다. 종이는 얇았으나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근래 상간마을 일대의 요괴 출몰 소문이 잦사오니 민심을 어지럽히는 근원을 가려 엄히 다스릴 것. 글씨는 정제되어 있었으나 그 사이사이에 명확한 뜻이 숨어 있었다. 요괴가 있든 없든 소문 자체를 없애라는 뜻이었다. 윤겸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요괴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은 믿지 않았다. 사람의 두려움은 언제나 실체보다 먼저 칼을 들기 마련이었다. 지난달에도 닭이 죽었다지요. 아전 하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이유 없이 죽은 것은 아닐 겁니다. 윤겸은 서류를 접으며 말했다. 이유 없는 죽음은 없다. 다만 이유를 모를 뿐이지. 그는 알고 있었다. 요괴가 있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요괴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윤겸은 지도를 펼쳤다. 선줄기가 깊게 파인 곳, 관청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마을 하나의 붉은 점을 찍었다. 산을 등진 집부터 살핀다. 아전은 고개를 끄덕였다. 산과 가까운 집은 늘 의심의 대상이었다. 오래된 관행이었다. 윤겸은 잠시 붓을 멈췄다. 문득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말 요괴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잡아야 할 존재일까? 그러나 그는 그 생각을 곧 지워버렸다. 관리는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시를 실행하는 사람이었다. 해가 뜨면 출발한다. 등잔불이 흔들렸다. 붉은 인장은 그 아래서 더욱 선명해 보였다. 그날 밤 산골 마을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미 하나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요괴보다 먼저 관의 발걸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밤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설아는 휘의 집 사랑방 한켠에 마련된 자리에 누워 있었다. 짚을 단단히 엮은 요위에 얇은 이불이 덮여 있었고 이불에는 낮 동안 선영의 손길이 남아 있었다. 쌀뜨물 냄새, 햇볕에 말린 옷의 냄새, 오래된 나무의 숨결이 뒤섞여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이곳은 숲이 아니다. 설아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검게 그을린 석가래 사이로 등잔불의 그림자가 느리게 흔들리고 있었다. 숲에서는 언제나 위를 보면 하늘이 있었고 달이 있었고 바람이 있었다. 그러나 이곳의 위에는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는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는 것들 사이에서 설아는 처음으로 숨을 깊이 들이켰다. 숨을 들이키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저릿하게 식었다. 약해졌다. 설아는 곧바로 알았다. 요력은 언제나 숨과 함께 흘렀다. 숲에서는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차올랐던 힘이 이 집안에서는 마치 얇은 얼음 아래로 가라앉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쥐었다 폈다. 손끝에 여우불이 맺히지 않았다. 불안이 스쳤지만 곧 눌러 삼켰다. 이 집에서는 요괴가 아닌 사람이어야 했다. 등잔불이 꺼지고 집안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그때 꿈이 찾아왔다. 꿈속에서 설하는 숲에 서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숲이 아니었다. 나무들은 훨씬 컸고 하늘은 더 가까웠다. 달은 지금보다 밝았으며 그녀의 그림자는 꼬리를 6이나 달고 있었다. 1000년 전. 그녀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꿈속의 기억은 늘 현재보다 생생했다. 그날 설아는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었다. 인간 하나의 간을 취하면 다시 수백 년을 온전히 살 수 있었다. 숲의 법칙은 단순했고 그녀는 그 법칙을 거스를 이유가 없었다. 그 인간은 젊은 사내였다. 나무꾼이었고 등의 진짐은 가벼웠다. 사내는 설아를 보며 말했다. 길을 잃었소? 그 말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꿈속에서 설아는 그 순간의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내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걱정이 먼저 있었다. 그는 요괴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물었다. 설아의 목소리가 숲에 겹쳐 울렸다. 내가 요괴라면 어찌하겠느냐. 사내는 잠시 침을 삼키고 말했다. 그래도 길은 알려드리겠지요. 그 대답 하나로 설아는 천년의 방향을 바꾸었다. 꿈속의 숲이 갈라지며 장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눈 내리는 산길, 굶주린 아이, 간을 취하지 않고 돌아섰던 밤들, 살아남았지만 점점 줄어들던 힘, 그 모든 장면 위로 현재의 방이 겹쳐졌다. 설아는 이불을 덮은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꿈속에서도 현실에서도 그녀는 혼자였다. 그때 또 하나의 형상이 꿈에 스며들었다. 휘였다. 그러나 꿈속의 휘는 지금보다 어렸고 지금보다 말수가 적었다. 그는 불을 피우고 있었고 그 불빛은 이상하게도 여우불과 닮아 있었다. 휘가 말했다. 여긴 따뜻하오. 설아는 그 말에 다가가려 했다.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꼬리가 바닥에 묵혀 있었다. 9개의 꼬리 중 하나가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바람에 씻겨나가듯. 이곳에 머물면 나는 잃는다. 꿈속의 설아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의 진실도 알고 있었다. 이곳을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 그 순간 설아는 꿈속에서 울었다. 100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설아는 가볍게 숨을 들이쉬며 눈을 떴다. 방 안은 아직 어두웠다. 그러나 새벽은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의 뺨에는 실제의 눈물이 식어 있었다. 손을 들어 확인하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요력은
분명히 더 약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분명한 것이 하나 더 있었다. 이 집에서, 이 사람들 곁에서 설아는 처음으로 선택하지 않은 삶을 살고 싶어졌다는 것. 바깥에서 닭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인간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설아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밤이 그녀가 완전히 돌아갈 수 없게 된 첫 밤이라는 것을. 동이 트기 전에 관아 마당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밤새 식은 돌바닥 위에 서리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고 말의 콧깃만이 허공에 흰 자국을 남겼다. 종각의 종은 아직 울리지 않았다. 새벽을 알리는 소리는 늘 사람보다 늦었다. 윤겸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겉옷 위에 관복을 걸쳤으나 띠는 아직 매지 않았다.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에는 피로보다 익숙한 냉정이 먼저 배어 있었다. 모두 모였는가? 그의 말에 아전셋이 고개를 숙였다. 뒤편에는 포졸넷이 창과 몽둥이를 점검하고 있었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긁었다. 산마을이라 합니다. 한 아전이 지도 한 장을 내밀었다. 호랑이도 드물게 내려온다 하여 사냥꾼조차 자주 들지 않는 곳이라 들었습니다. 윤겸은 지도를 받아들었다. 구불거리는 산줄기 사이 이름조차 희미한 마을 하나가 점처럼 찍혀 있었다. 그래서 더더욱 확인해야지. 그는 지도를 접었다. 그 말은 명령이었고 동시에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포졸 하나가 조심스레 물었다. 정말로 요괴라 보십니까? 윤겸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말의 고삐를 잡으며 어둠 속 산길을 바라보았다. 요괴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사람들이 요괴가 있다고 믿는 순간 이미 문제는 시작된 거다. 포졸은 더 묻지 않았다. 이 고을에서 윤겸의 말은 늘 옳았다. 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관아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일행은 하나둘 새벽길로 나섰다. 산길은 아직 밤에 속해 있었다. 안개가 허리 높이까지 내려와 길을 삼키고 있었고 말발굽 소리는 젖은 흙에 묻혀 둔탁하게 울렸다. 윤겸은 선두에서 말을 몰았다. 안개 속에서는 앞사람의 등도 또렷하지 않았다. 그는 문득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길은 명확해 보일 때가 가장 위험하다. 그는 그런 말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떠올릴 여유가 없었다. 잠시 후 아전 하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산마을에 홀어머니와 사는 총각이 있다 들었습니다. 이름이 휘라하였던가요? 윤겸의 고삐를 쥔 손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왜 그 집을 먼저 말하느냐? 산과 가장 가깝고 외지인이 드나들었다는 소문도 있어서. 말끝이 흐려졌다. 아전 스스로도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다. 관아의 시선은 언제나 가장 약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확인만 한다. 그는 덧붙였다. 불필요한 소란은 만들지 마라. 그러나 그 말은 안개 속에서 쉽게 흩어졌다. 산길 어딘가에서 새 한 마리가 놀라 날아올랐다. 어둠을 가르며 퍼지는 날갯짓 소리에 말이 잠시 고개를 들었다. 윤겸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정말 요괴가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조용히 숨어 있겠지. 그는 몰랐다. 지금 이 순간 같은 산 아래의 집에서 한 요괴가 인간의 밤을 처음으로 건너고 있다는 것을. 동력 하늘이 아주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새벽은 그렇게 서로 다른 두 선택을 태운 채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휘는 닭이 울기 전에 눈을 떴다. 아직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석가래 사이로 새벽의 기운만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잠시 그대로 누워 숨을 골랐다. 몸은 늘 그렇듯 가볍지 않았으나 오늘은 그 무게가 조금 달랐다. 집이 조금 낯설었다. 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문도 벽도 어젯밤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공기 어딘가에 미세한 틈이 벌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오래 함께 살아온 집에서만 느낄 수 있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였다. 그는 조심히 몸을 일으켰다. 사랑방 쪽을 바라보는 순간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아직 주무시나? 설아가 묵고 있는 방은 고요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휘는 괜히 문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다. 깨우고 싶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깨웠을 때 무엇이 달라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엌으로 가 물을 데우며 휘는 어머니의 방문을 살폈다. 선영은 여느 때처럼 고른 숨으로 잠들어 있었다. 안도의 숨이 나왔다. 내가 예민한가? 그러나 손에 쥔 바가지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다. 휘는 밖으로 나가 장작을 패기 시작했다.
도끼가 나무를 가르는 소리가 아침 공기를 쪼갰다. 규칙적인 소리 속에서 그의 생각도 잠시 정돈되는 듯했다. 그때였다. 숲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실어 나르는 듯한 바람. 휘는 도끼를 멈추고 숲을 바라보았다.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은 산자락이 어제보다 조금 더 가까워 보였다. 이상하군. 말은 공중에 흩어졌다. 휘는 그 이상함의 이름을 아직 붙일 수 없었다. 설아는 햇볕 아래 서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숨이 찼다. 아침이 밝자 선영은 아무렇지 않게 그녀에게 일을 나누어 주었다. 나무를 다듬고 물을 깃고 마당을 쓸었다. 모두 사소한 일이었다. 인간에게는. 그러나 설아에게는 달랐다. 물동이를 들었을 때 팔이 떨렸다. 잠시 멈추면 괜찮아질 줄 알았으나 숨을 고를수록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이 정도였나? 설아는 고개를 숙였다. 1000년 동안 인간의 몸을 흉내낸 적은 많았으나 이렇게 오래 머문 적은 없었다. 늘 잠시였고 늘 돌아갈 숲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돌아갈 숲이 조금 멀게 느껴졌다. 햇볕은 따뜻했으나 그 온기가 살을 뚫고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뼛속에서 무언가를 말려내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늘을 찾았다. 마당 한쪽에 앉아 쉬는 동안 설아는 손을 바라보았다. 손끝은 여전히 인간의 것이었으나 그 안쪽에서 흐르던 힘이 가늘어져 있었다. 여우불을 떠올렸다. 그러나 불은 오지 않았다. 하루만 더. 아니, 이 하루를 버티면. 설아는 생각을 멈췄다. 미래를 생각하는 순간 몸이 더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그때 휘의 기척이 느껴졌다. 휘는 마당으로 돌아오며 설아를 보았다. 그녀는 그늘에 앉아 있었고 햇볕 속의 얼굴은 어제보다 창백해 보였다. 휘는 순간적으로 발걸음을 늦췄다. 괜찮으시오? 설아는 고개를 들었다. 웃으려 했으나 입꼬리가 생각만큼 올라가지 않았다. 예. 조금 더워서요. 그 대답은 틀리지 않았지만 전부도 아니었다. 휘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었지만 대신 다른 것을 느꼈다. 설아의 눈빛이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다. 휘는 물 한 그릇을 건넸다. 설아는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았다. 손이 다시 한번 떨렸다. 휘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금이 갔다. 어제와 다르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때로는 전부이기도 했다. 설아는 물을 마시며 고개를 숙였다. 휘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 시선에는 의심보다 걱정이 먼저 담겨 있었다. 그것이 설아를 더 아프게 했다. 알아차리면 안 돼. 그러나 이미 조금 늦은 것 같았다. 설아는 깨달았다. 요력은 단순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었다. 이 집에 머무는 동안 인간의 시간에 맞춰 달아가고 있었다. 해가 중천에 오를수록 그녀는 더 인간에 가까워졌다. 그리고 인간에 가까워질수록 돌아갈 길은 희미해졌다. 설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낮의 하늘에는 달이 없었다. 그 사실이 처음으로 두려웠다. 그날 휘는 집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균열을 느꼈고 설아는 자기 안에서 되돌릴 수 없는 약화를 느꼈다. 둘은 같은 마당에 있었으나 서로 다른 하루를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하루는 곧 누군가의 발걸음에 의해 끊어질 운명이었다. 마을 사람은 해가 기울 무렵 찾아왔다. 휘가 마당에서 그릇을 씻고 있을 때였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아래 마을에 사는 중년의 사내로 평소라면 인사 한마디 건네고 지나갈 사이였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고 눈길은 집안을 한번 훑고 나서야 휘에게로 향했다. 휘야. 그는 이름을 부르며 괜히 목을 가다듬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내는 대답 대신 마당을 한 번 더 살폈다. 사랑방 쪽 문, 부엌, 그리고 설아가 잠시 나와 있던 자리까지. 요즘 밤에 말이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말이 돈다. 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산에서는 늘 있던 이야기였다. 짐승 소리겠지요. 그래, 다들 그렇게 말은 하지. 사내는 웃으려 했으나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런데 닭이 연달아 죽고 아이가 열에 시달린다더라. 휘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사내는 결국 말을 꺼냈다. 관아에서 사람을 보낸다더구나? 그 말이 공기 속에서 무겁게 가라앉았다. 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왜요? 요괴 소문 때문이란다. 사내는 휘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 덧붙였다. 외지인은 조심하는 게 좋다.
그 말을 끝으로 사내는 더 머물지 않고 돌아섰다. 마치 해야 할 말을 전부 했다는 듯이. 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소문은 그렇게 문을 넘지 않고도 집 안으로 들어왔다. 관아 일행은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산 아래에 도착했다. 마을 입구의 주막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사람들이 일부러 문을 닫고 숨어 있는 듯했다. 윤겸은 말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산은 생각보다 깊었고 마을은 생각보다 작았다. 여기서 하룻밤 묵고 내일 아침 산으로 오른다. 그의 말에 아전이 고개를 끄덕였다. 포졸 하나가 낮은 소리로 말했다. 이런 곳에 정말 요괴가 있겠습니까? 윤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산을 올려다보았다. 안개가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다. 산은 언제나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있든 없든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미 늦었다. 그 말의 의미를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묻지 않았다. 저녁이 깊어갈 무렵 휘는 설아를 불렀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겠소. 설아는 그 말투에서 평소와 다른 기운을 느꼈다. 그는 늘 조심스러웠으나 오늘은 조심스러움 너머의 결심이 담겨 있었다. 둘은 마루에 마주 앉았다. 선영은 이미 방에 들어간 뒤였다. 잠시 말이 없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휘였다. 마을에 소문이 돕니다. 설아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다. 산에 요괴가 있다더군요. 그 말은 직접적이지 않았지만 충분히 날카로웠다. 설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휘는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말을 이었다. 관아에서도 사람을 보낸다 합니다. 그제야 설아의 숨이 한번 크게 흔들렸다. 그래서 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이 아픈 게 아니라면, 약해 보이는 게 아니라면, 그는 설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면 나는 알고 싶소. 설아는 웃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알면 달라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휘는 대답을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솔직하게 말했다. 달라질 겁니다. 그는 숨을 들이켰다. 그래도 지키려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에 설아의 눈이 흔들렸다. 1000년 동안 그녀는 늘 숨기는 쪽이었다. 사라지거나 떠나거나 속이거나 지켜준다는 말은 너무 오랜만이었다. 나는 설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여기에 오래 머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백이었다. 휘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그럼 그동안은 여기 있으시오. 짧고 단순한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선택이 들어 있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택, 알지 못해도 곁에 서겠다는 선택. 설아는 그 선택이 자신을 살릴 수도 완전히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약속해요. 그녀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물어봐 달라고. 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집안에는 말해지지 않은 진실과 이미 건너간 다리가 함께 놓였다. 그리고 산 아래에서는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난 뒤였다. 마을 어귀에 횃불이 하나둘 나타났다. 불빛은 흔들렸지만 그 수는 분명했다. 사람들은 문을 닫았고 개 짖는 소리도 이내 잦아들었다. 밤이 갑자기 깊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윤겸은 말에서 내려 마을을 살폈다. 낮에 보았던 것보다 더 조용했다. 조용함은 언제나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었다. 오늘은 묻지 않는다. 그가 아전들에게 말했다. 수색은 내일 해가 뜬 뒤다. 포졸 하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럼 오늘은? 얼굴만 남긴다. 윤겸은 가장 가까운 집의 문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횃불을 높이 들었다. 불빛이 담장 위로 길게 번졌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마을 사람들은 알 것이다. 관이 왔다는 것, 그리고 도망칠 시간은 길지 않다는 것을. 윤겸은 마지막으로 산 쪽을 바라보았다. 어둠은 깊었고 산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내일 누군가는 울게 되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발길을 돌렸다. 그날 밤 선영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나이 들수록 잠은 얕아졌지만 오늘의 잠은 유난히 가벼웠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눈을 떴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관아가 왔다. 그녀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산 사람만이 아는 기척이었다. 선영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휘의 방문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사랑방 쪽으로 옮겼다. 그 방에는 설아가 있었다.
선영은 그 처자가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를 떠올렸다. 단정한 몸가짐, 과하지 않은 말투, 그러나 어딘가 인간과 조금 어긋난 듯한 기운.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야 느낄 수 있는 설명되지 않는 직감이었다. 이 아이는 오래 머물 사람이 아니구나.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선영은 등잔을 들고 사랑방 문 앞에 섰다.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자고 있느냐? 설아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문을 여는 소리는 들렸다. 어머님, 선영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등잔불 아래에서 설아의 얼굴은 낮보다 더 창백해 보였다. 선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다. 사람 손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진 않다.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다만 올해 인간이 아니었던 손 같구나. 설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도망치지도 부정하지도 못했다. 나는 묻지 않으마. 선영은 말했다. 내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말에 설아의 눈가가 젖었다. 중요한 건 선영은 손에 힘을 주었다. 여기서 무엇을 하려 하느냐는 거다. 설아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진심이었다. 그러나 머무는 만큼 잃고 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래.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의 삶은 늘 그런 법이란다. 선영은 잠시 설아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내일 관아에서 사람들이 올 게다. 설아의 손이 떨렸다. 도망치거라 라고 말하고 싶진 않다. 선영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도망치는 건 늘 늦게 남은 사람의 몫이니까. 그녀는 설아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말했다. 대신 선택해라. 이 집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이 집을 살릴 것인지. 그 말은 축복이자 시험이었다. 휘는 설아가 힘겹게 말했다. 휘는 모른다. 선영이 잘났다. 그리고 알게 되면 지키려 할 것이다. 선영은 설아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 손길은 기도처럼 조용했다. 나는 내 편이다. 그러나 내가 먼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등잔불이 작게 흔들렸다. 그 밤 설아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선택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 앞에 서게 되었다. 아침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안개는 밤보다 낮에 더 짙어졌고 산은 그 안에서 모습을 숨긴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뜨기도 전에 문을 닫았다. 굴뚝에서 연기가 오르지 않는 집들이 늘어났다. 관아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숨길 생각은 없었다. 윤겸은 말에서 내려 첫 번째 집의 대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는 횃불이 아니라 손이었다. 관아에서 나왔다. 문이 열리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늘 그렇게 문을 열었다. 늦추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윤겸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집안을 훑어보았다. 사람의 수, 가축의 상태, 밤의 흔적. 외지인이 있어? 질문은 짧았다. 없습니다.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기록만 남으면 됐다. 집집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다. 같은 대답, 같은 눈빛. 그리고 마침내 휘의 집 앞에 섰다. 담장은 낮았고 집은 산을 향해 열려 있었다. 윤겸은 그 배치를 보자마자 알았다. 여기다. 관아에서 나왔다. 문이 열렸다. 휘가 나왔다. 얼굴에는 놀람보다 긴장이 먼저 있었다. 윤겸은 집안을 바라보았다. 부엌 쪽 사랑방 그리고 마루 위에 놓인 물동이 하나. 이 집에 외지인이 머무르고 있어. 질문이 아니라 진술이었다. 휘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예. 윤겸의 시선이 미세하게 깊어졌다. 오늘은 얼굴만 본다. 그가 말했다. 내일 다시 오겠다. 그 말은 자비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도망칠 수 없다는 선언이었다. 윤겸은 돌아서며 덧붙였다. 문은 열어두시오. 숨길수록 더 오래 본다. 관아의 발걸음이 멀어졌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설아는 그 말을 방 안에서 들었다. 내일 다시 오겠다. 그 한마디로 선택의 시간은 끝났다. 설아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몸 안에서 흐르던 힘은 이제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여우불은 꿈에서도 오지 않았다. 거울 삼아보던 물그릇 속에는 온전한 인간의 얼굴만이 비치고 있었다. 이제 남아있지 않다. 그녀는 알았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떠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설아는 조용히 짐을 쌌다. 짐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적었다. 가져온 것은 거의 없었고 남길 것도 없었다. 옷 한 벌, 머리끈 하나. 그리고 휘의 집에서 받은 것들. 선영의 손길이 묻은 이불 조각. 휘가 건네준 물그릇의 온기. 이것들은 가져갈 수 없었다. 설아는 마루 끝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직 낮이었다. 달은 보이지 않았다. 달이 뜨기 전에 떠나야 한다. 그녀는 방문을 열었다. 마당에서 휘가 나무를 패고 있었다. 도끼 소리가 일정했다. 그 규칙적인 소리가 이 집의 심장처럼 느껴졌다. 설아는 그를 부르지 않았다. 부르면 그는 붙잡을 것이었다. 선영은 부엌에 있었다. 설아는 조용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선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다. 가야겠느냐. 설아는 고개를 숙였다. 지금이 아니면 말을 잇지 못했다. 선영은 한숨처럼 웃었다. 그래. 그게 내 선택이구나. 그녀는 설아의 손에 작은 보자기를 쥐어주었다. 안에는 말린 나물과 엿 한 조각이 들어있었다. 사람의 길은 늘 배고프다. 이건 돌아올 때 먹거라. 돌아올 때라는 말에 설아의 눈이 흔들렸다. 선영은 더 말하지 않았다. 붙잡지도 위로하지도 않았다. 그것이 진짜 작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설아는 마당을 건너 대문 앞에 섰다. 그 순간 설아, 휘의 목소리였다. 그는 언제부터 보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도끼는 이미 내려놓은 뒤였다. 어디로 가는 거요? 설아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모든 결심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잠시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다. 산으로요. 휘는 한 발 다가섰다. 돌아옵니까?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다. 휘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해치기 전엔 위험하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걱정인지 허락인지 그녀는 묻지 않았다. 대문이 열렸다. 산길이 모습을 드러냈다. 설아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고마웠어요. 그 말에는 천년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걸음을 옮겼다. 뒤에서 휘는 움직이지 않았다. 붙잡지 않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지킴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개 속으로 설아의 모습이 사라졌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이별이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선택의 시작이라는 것을. 산길은 생각보다 가팔랐다. 설아는 해가 완전히 기울기 전까지 최대한 멀리 가려 했다. 그러나 인간의 발은 여우의 발이 아니었다. 뿌리가 튀어나온 길에서 몇 번이나 균형을 잃었고 숨은 금세 거칠어졌다. 이 정도였나? 예전 같았으면 이 산은 한 호흡이면 넘을 거리였다. 나무 위로 올라가 달을 보고 바위 뒤로 숨어 바람을 타면 됐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길을 따라 걸어야 했다. 길을 벗어나면 발목이 꺾일 것 같았고 숲은 더 이상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아는 잠시 멈춰 나무에 손을 짚었다. 손바닥이 거칠게 긁혔다. 피가. 인간의 피가 맺혔다.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공포가 올라왔다. 정말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건가? 설아는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여우불을 불러보려 했다. 아주 작은 불씨라도 좋았다. 길을 밝히는 불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 자신임을 확인하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산은 침묵했다. 예전에는 그녀의 숨결만으로도 반응하던 산이 지금은 돌처럼 차가웠다. 그때였다.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사람의 발걸음, 짧은 명령. 설아는 몸을 굳혔다. 관아.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았다. 그 말은 곧 수색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었다. 윤겸은 산 아래에서 고개를 들었다. 흔적이 있다. 포졸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젖은 흙 위에 남은 발자국은 분명히 사람의 것이었다. 그러나 보폭이 일정하지 않았고 중간중간 멈춘 흔적이 있었다. 도망치는 게 아니다. 윤겸이 말했다. 도망치려다 멈추는 자다.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짐승은 멈추지 않는다. 요괴라면 더더욱. 인간이다. 윤겸은 결론을 내렸다. 지금은. 그 말에 포졸하나가 물었다. 그럼 잡아야 합니까? 윤겸은 잠시 침묵했다.
산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계산보다 망설임이 먼저 비쳤다. 확인한다. 그는 결국 말했다. 살아있는지 무엇인지.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예였다. 설아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달이 떠오르기 전까지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발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다. 숨이 가빠질수록 시야는 좁아졌고 귀에서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다. 그때 뒤쪽에서 외침이 들렸다. 거기 멈춰라. 설아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순간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숲속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발이 걸렸다. 몸이 앞으로 쏠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돌에 팔꿈치를 부딪혔고 숨이 한 번에 빠져나갔다. 여기다. 횃불의 불빛이 나무 사이로 흔들렸다. 설아는 기어오르듯 몸을 일으켰다. 눈앞이 어두워졌다. 귀에서는 바람소리와 사람의 발소리가 뒤섞여 울렸다. 다리.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뭇잎 사이로 희미한 빛이 비쳤다. 달이었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그 빛은 그녀의 몸을 감싸지 못했다. 예전 같았으면 꼬리가 나타났을 시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설아는 웃음인지 숨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아직 인간이군요. 그 목소리는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그 순간 윤겸이 그녀 앞에 섰다. 횃불 아래에서 그의 얼굴은 피로해 보였다. 그러나 눈빛만은 또렷했다. 도망칠 생각은 없었겠지.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윤겸은 그녀를 위아래로 살폈다. 찢긴 옷, 상처, 떨리는 손. 요괴라면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 잡히진 않았을 거다. 설아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공포보다 체념이 더 가까웠다. 그러면 윤겸이 물었다. 당신은 무엇인가? 설아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선택을 잘못한 자입니다. 그 대답은 윤겸을 멈추게 했다. 그 순간 산 위로 달이 완전히 떠올랐다. 그러나 달빛은 이미 너무 늦게 도착했다. 인간이 산을 넘는 이유. 휘는 달이 뜨기 전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관아의 발걸음이 집을 떠난 뒤 그는 마당에 한참을 서 있었다. 어머니도 집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산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분명히 무언가를 전하고 있었다. 설아가 떠난 방향이었다. 휘는 도끼를 집어들었다가 곧 내려놓았다. 짐이 될 뿐이었다. 그는 신을 고쳐 신고 겉옷을 여몄다. 산에 오르는 차림치고는 너무 가벼웠다. 그러나 돌아올 생각이 없는 사람의 차림은 늘 그런 법이었다. 어디 가느냐? 선영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휘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발걸음이 늦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사네요. 선영은 더 묻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해가 졌다. 그녀가 말했다. 사는 밤에 사람을 돌려보내지 않는다. 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알고 있었다. 그래도 가야겠습니다. 그 말에 선영은 한숨처럼 웃었다. 그래.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이면. 휘는 문을 나섰다. 그가 떠난 뒤에도 선영은 한동안 문을 닫지 않았다. 산길은 이미 어둠에 잠기고 있었다. 휘는 횃불을 들지 않았다. 불은 멀리서도 눈에 띄었다. 그는 대신 손으로 나무를 짚으며 걸었다. 발밑의 돌, 뿌리의 방향, 흙의 습기 이 산에서 나고 자란 몸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설아는 이 길을 모른다. 그 생각이 휘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관아의 흔적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발자국은 무겁고 일정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다른 흔적이 섞여 있었다. 가볍고 불규칙하고 자주 멈춘 자국. 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손을 뻗어 흙을 만졌다. 아직 따뜻했다. 설아. 그는 이름을 불렀다. 산은 대답하지 않았다. 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숨이 가빠졌고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순간 그동안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만약 정말 요괴라면 나는 무엇을 하려는 걸까? 답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그래도 데려오려는 거지. 휘는 웃음 아닌 숨을 내뱉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리석지 않으면 이 산을 오를 이유가 없었다. 한참을 올라갔을 때 휘는 멀리서 빛을 보았다. 횃불이었다. 관아였다. 그 순간 발이 굳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나무 뒤로 숨었다.
횃불 아래에서는 여러 사람의 그림자가 어지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릎을 꿇은 사람 하나가 보였다. 설아였다. 휘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몸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예전의 설아라면 그런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늦었다. 그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러나 곧 다른 생각이 이어졌다. 그래도 지금이다. 휘는 숨을 고르고 나무 뒤에서 나왔다. 그만두시오.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했다. 산이 그 소리를 받아 몇 번이나 되돌려 주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윤겸이 먼저 그를 보았다. 그의 눈이 잠시 가늘어졌다. 여긴 관아의 일이다. 윤겸이 말했다. 돌아가라. 휘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 사람은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죄인이 아닙니다. 포졸 하나가 비웃듯 말했다. 요괴일지도 모르지. 휘는 고개를 저었다. 요괴라면 그는 설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렇게 잡히진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은 윤겸의 말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었다. 윤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휘를 그리고 설아를 번갈아 보았다. 휘는 설아 곁으로 다가가 그녀 앞에 섰다. 그녀를 등지고 관아를 마주한 채 데려가려면 그가 말했다. 저도 함께 데려가시오. 그 말에 산이 잠시 숨을 멈춘 것 같았다. 나는 이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산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은 나일 겁니다. 그 말은 논리도 법도 아니었다. 그러나 진심이었다. 설아는 고개를 들었다. 휘의 등 뒤에서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왜? 그녀가 힘겹게 말했다. 왜 여기까지? 휘는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약속했으니까. 그것뿐이었다. 산 위로 달빛이 조금 더 번졌다. 그 빛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세 사람 위에 고르게 내려앉고 있었다. 윤겸은 달을 보지 않았다. 그는 횃불 아래서 휘와 설아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지만 사실은 아무도 보지 않고 있었다. 오직 머릿속에 적힌 글자들만이 지워지지 않은 채 그를 압박하고 있었다. 요괴 출몰 의심. 산중수색. 포획시 즉시 압송. 관아에서 내려온 문서는 늘 간결했다. 간결하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했다. 대감, 포졸 하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이 여인은 확실히 수상합니다. 힘을 쓰지 못하고 도망치지도 못하고 마을의 소문과도 맞아떨어지고요.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는 설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숨은 얕았다. 눈동자는 인간의 것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윤겸은 알았다.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녀는 너무 오래 살아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맞다고 말하기에도 그녀는 너무 지쳐 있었다. 대감, 이번에는 다른 포졸이 나섰다. 지금이라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날이 밝으면 산 아래로 내려가야. 알고 있다. 윤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그리고 그제야 휘를 보았다. 휘는 꼿꼿이 서 있었다. 숨은 거칠었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지키려는 것은 설아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앞에 있는 무언가였다. 저 아이는. 윤겸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직 세상을 모르지. 그러나 문득 스스로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모르는 걸까? 윤겸은 천천히 설아 앞으로 다가갔다. 내 이름은? 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설아입니다. 그 이름이 방공기 속에서 가볍게 흩어졌다. 윤겸은 그 소리를 붙잡듯 다시 물었다. 본래 사람인가? 설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지금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윤겸은 더 묻지 않았다. 그 대답이면 충분했다. 그는 휘를 향해 시선을 옮겼다. 내가 이 여인을 데리고 내려왔더라면 윤겸이 말했다. 지금보다 상황이 나았을지도 모른다. 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랬다면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겠지요. 그 말에 윤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지금 막으시는 건 관아가 아니라 대감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지도 아첨처럼 부드럽지도 않았다. 다만 사실에 가까웠다. 윤겸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횃불을 흔들었고 불꽃이 튀었다. 포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서 있었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윤겸은 천천히 허리춤에 서책을 꺼냈다. 가죽으로 쌓인 수색 기록이었다. 그는 붓을 꺼냈다. 먹을 갈았다. 모두가 그 손을 보고 있었다. 윤겸은 종이를 펼쳤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붓을 내려놓았다. 오늘 밤 그가 말했다. 이 산에서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포졸 하나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대감. 아무것도. 윤겸은 말을 끊었다. 짐승의 흔적만 있었다. 요괴는 없었다. 그는 서책을 덮었다. 그 소리는 생각보다 컸다. 날이 밝기 전에 하산한다. 이곳에서의 일은 여기까지다. 포졸들은 망설였다. 그러나 명령은 명령이었다. 하나둘 고개를 숙이며 물러섰다. 윤겸은 마지막으로 설아를 보았다. 이 산을 벗어나지 마라.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다. 끝내 그 말을 하지 않았다. 다음에는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은 기록되지 않았다. 소리로도 남지 않았다. 관아의 횃불이 하나둘 꺼지고 산은 다시 어둠을 되찾았다. 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설아는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윤겸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람이든 아니든 살아있는 것은 살아갈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가 떠난 뒤 달빛은 더욱 또렷해졌다. 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다. 그러나 이 밤은 분명히 무언가를 바꾸어 놓았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지워지지 않는 선택이 있었으므로 관아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산은 한동안 침묵을 풀지 않았다. 휘는 설아 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숨이 고르게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듯 그저 옆에 있을 뿐이었다. 달빛이 숲 사이로 스며들어 연못 위에 내려앉았다. 물결은 잔잔했고 그 위에 비친 달은 온전하지 않았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형체가 흐트러질 것처럼. 설아는 그 달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여기에 오래 있을 수 없어. 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 산도 이 집도. 설아의 목소리는 낮았다. 내가 인간으로 머무를수록 나를 놓아주지 않으려 할 거야.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피부는 따뜻했고 맥은 분명히 뛰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흐르던 힘은 점점 옅어지고 있었다. 요괴로 살 때는 설아가 말했다. 떠나는 게 두렵지 않았어.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으니까. 그녀는 휘를 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머무는 게 더 무서워. 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물었다. 그래서 떠나려는 거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움직임에는 확신이 없었다. 휘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손을 뻗지도 않았다. 그는 다만 말했다. 어디로 가든 당신이 선택한 곳이면 그게 답이겠지요. 설아의 눈이 흔들렸다. 나를 보내는 거야? 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놓아두는 겁니다. 그 말에 설아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꼬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의 몸 또한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머무르면 더 잃을 것이다. 떠나면 모두 잃을 것이다. 달은 그 사이에서 말없이 떠 있었다. 산 아래에서 닭이 울기 시작했다. 밤과 새벽의 경계였다. 설아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휘도 함께 일어났다. 약속을 했지. 설아가 말했다. 달빛 아래서. 휘는 미소를 지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설아는 잠시 말을 멈췄다. 지금도 유효할까요? 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날을 떠올렸다. 밥상 앞에서 어머니가 했던 말, 가족이나 다름없다는 그 한마디를. 약속은 그가 마침내 말했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 때 남는 겁니다. 설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몇 걸음 뒤로 물렀다. 달빛과 그림자가 겹치는 자리였다. 휘.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온전히 불렀다. 만약 내가 다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때는 그가 말했다. 내가 먼저 묻겠습니다. 설아는 웃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날이 밝았다. 산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다. 나무는 그대로였고 새는 울었고 길은 여전히 가팔랐다. 그러나 어떤 약속은
기록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다. 휘는 산 아래로 내려갔다. 집으로 돌아갔는지 다시 산을 올랐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만 마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남았다. 보름달이 가장 둥근 밤 산길 어딘가에서 사람과 사람이 아닌 존재가 서로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야기. 그 소리를 들은 이는 돌아오는 길을 잃지 않는다고. 그것이 사랑인지 약속인지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선택인지는 아직도 달만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보름달 뜬 밤 산길에서 누군가 이름을 부른다면 돌아보지 말라고. 그건 아직 끝나지 않은 약속이 당신을 부르는 소리일 테니까요. 달빛 아래 맺은 약속은 요괴가 인간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끝까지 인간답게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음 달빛 아래서 다시 뵙겠습니다.